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멘토 인문학 제 세 번째 강의 재미있는 삶, 의미 있는 삶. 자, 재미와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강의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요. 이번 세 번째 강의에서는 재미와 의미라고 하는 삶의 어쩌면 가장 중요한 두 축일 수 있겠죠. 그렇죠? 이 두 축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며 삶을 엮어갈 것인가 를 같이 고민해 볼 시간이 될 겁니다. 재미와 의미,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을 견인하는 가장 중요한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행복이란 어쩌면 의미와 재미가 어우러질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의미 없는 재미는 맹목일 거고요. 재미없는 의미는 공허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되 내 재미가 사회에 어떤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지 끊임없이 고민하고 자문해보는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번 강의는 어떤 삶이 재미있는 삶이고 어떤 삶이 의미 있는 삶인가를 탐색함으로써 우리 시대 청춘들이 추구해야 할 삶의 가치를 환기시키고자 합니다. 자, 학습 목차를 말씀드리자면요. 가장 먼저 재미. 자, 재미를 저는 즐거움이라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놓을 겁니다. 그리고 의미는 기쁨이라는 맥락과 같이 놓을 겁니다. 두 번째는요. 재미있는 삶. 재미있는 삶은 도대체 어떤 건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 재미있는 삶을 얘기하기 위해서 제가 한 분을 이론적으로 모셔올 겁니다. 그분의 이름은 호이징하라고 하는 네덜란드 학자인데요. 그분이 쓴 책 호모 루덴스라는 책이 아주 유명합니다. 호모 루덴스라는 말은 놀이하는 인간, 유의하는 인간이라는 의미죠. 재미있는 삶 전체는 이 호모 루덴스에서 얘기하는 그 핵심적인 내용을 가지고 다뤄볼까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의미 있는 삶 역시도 아주 유명한 빅터 프랑클이라고 하는 분을 모시고 그분의 이론 로고테라피, 우리말로는 의미 치료쯤 될 텐데요. 그 로고테라피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는 삶을 추구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차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강좌에서는 재미와 의미 어느 쪽이 더 좋다라고 제가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멘토 인문학 강의가 이 1강에서 10강까지 펼쳐진 이 강의 전체가 형식은 동일한데요. 그 동일하다는 형식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은 제가 그래서 정답은 이거다 이렇게 얘기하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선택지를 주고요. 생각의 선택지겠죠. 주고서 그 결론은 정답은 여러분들 스스로가 찾아가는 방식. 이것이 우리 멘토 인문학 강의에서 추구하는 교육 방식입니다. 자, 재미와 즐거움. 어떻게 우리가 재미와 즐거움을 연결시킬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재미와 즐거움, 의미와 기쁨. 이거는 물론 제가 자의적으로 붙여인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 따라서는 나는 재미가 오히려 기쁨이다. 나는 의미가 즐거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는 항상 열려있는 가치이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게 되면 얼마든지 반론이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재미와 즐거움을 하나로 묶는다고 했을 때 자, 재미와 즐거움은 나를 위한 내적 가치라고 나는 보았고요. 반면에 의미와 기쁨은 세상과 교감하는 외적 가치라고 저는 보고 싶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학교. 여러분들 지금 여기 물론 대학교이긴 하지만요. 초중고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학교라고 부르는 그 학업 교육 시스템은 재미와 의미가 하나가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임은 여러분들 부모님 세대 때는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게임은 공부의 주적이야. 그러니까 게임을 하면 공부에 영향을 미쳐. 그것도 악영향을 미쳐. 게임은 의미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기도 했을 겁니다. 또 한편으로는 현실은 너무도 재미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세대의 게임 쪽으로 이렇게 의존하게 되는 경향은 다르게 보자면 현실에 재미가 없기 때문일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얘기들을 우리가 이번에 한번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는 구체적으로 노노에서 나온 얘기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아까 재미와 즐거움이 나를 위한 내적 가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와 기쁨은 세상과 교감하는 외적 가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얘기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노노의 한 구절을 가져왔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많이 들어봤던 구절입니다. 자, 읽어보자면은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여로하라. 자, 이런 구절이 있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이 유붕이 자원방내면 불력 낙호하라.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바로 위의 구절은 기쁘지 아니하랴, 뒤의 구절은 즐겁지 아니하랴 이렇게 구분해서 쓰고 있다는 점입니다.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하랴. 자, 학문의 부분을 얘기한 거고요. 밑에는 벗이 먼 곳에서부터 찾아오면 이것 또한 즐겁지 아니하랴. 앞에는 학문을 기쁨으로 연결시켰고요. 밑에 친구는 즐거움으로 연결시켰습니다.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들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을 분명히 구분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학문은 여러분들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학문은 누구하고 함께 할 수도 있겠지만 학문은 그 근본적으로는 내 안에 뭔가를 키워내는 것일 수 있겠죠. 그렇죠? 그것이 나만의 지식을 체득하는 것일 수도 있겠고 나만의 지혜를 얻는 방식일 수도 있겠죠. 자, 그에 반해서 친구는 관계를 전제로 합니다. 나 혼자서는 친구가 될 수는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는 나 아닌 누군가를 전제로 하는 거고 필요로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친구는 관계와 교류의 차원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학문은 그러니까 나 혼자 실존의 차원이고 친구는 관계와 교류의 차원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거죠. 자, 이 쓰임새를 또 다른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는 재미를 이런 식으로 보통 쓰죠. 자, 재미는 아까 제가 즐거움이라고 놓는다 그랬고요. 즐거운 여행, 즐거운 식사 시간, 즐거운 방학. 자, 자연스럽게 우리가 이렇게 쓰고요. 의미를 한번 볼까요? 의미는 아까 제가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기쁜 소식. 대학 합격이나 뭐 회사 취직할 때 이렇게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어머니가 건강을 회복하셔서 기쁘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재미와 즐거움 영역은 감각이나 자기 만족에 가까운 어떤 기분이 들 때이고 의미나 기쁨은 판단이나 성취감에 우리가 가까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개념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요즘에 욜로족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렇죠? You only live once라고 원래는 그런 용어였죠. 그렇죠? 우리가 인생이라는 것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며 살자라는 의미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아주 유행어가 됐죠.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스스로는 욜로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고 있을 겁니다. 자, 이 욜로족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바로 이 욜로가 재미를 추구한 나를 위한 내적 가치에 어울리는 경향이라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욜로 문제는 차츰 이제 우리 이 강의가 10강까지 이어지면서 욜로는 몇 번 반복해서 나올 테니까 오늘 욜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일단 하지는 않겠습니다. 자, 제가 아까 두 번째에서 학교는 재미와 의미가 하나가 되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혹시 스콜라 철학에서 스콜라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어로 스콜레라는 단어는 삶을 즐긴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단어는 오늘날은 상반되는 의미로 진화했어요. 하나는 레저를 여가를 나타내는 레저로 바뀌었고 하나는 교육의 장소인 학교라는 의미로 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스콜레라는 단어가 삶을 즐긴다는 뜻인데 하나는 여가로 바뀌었고 하나는 학교로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처럼 학교는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고 학교가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공부하는 곳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학교라는 거죠. 재미도 있으면서 의미도 추구할 수 있는 곳. 자, 적어도 미국이나 유럽의 학교는 보통 이런 교육학적 이념에 충실하게 흘러갑니다. 그렇게 노력들도 하고 있죠.
하지만 대한민국은 어떤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사는 법을 가르치느라 정작 제대로 된 삶의 방식은 있게 만들지 않았는지. 사는 법과 삶의 방식, 이거는 이제 강의가 진행되면서 몇 번 제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는 방식은 저는 경쟁에서 이겨낼 수 있는 어떤 처세술에 가까운 거고, 삶의 방식은 인간답게 살고 더불어 사는 삶의 방식을 얘기하려고 하는 의미입니다. 끊임없이 이제 얘기가 될 테니까 오늘은 이 정도에서 개념 설명은 그만두고요. 자, 그렇다면 게임에는 우리가 의미가 없고 현실엔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자, 그런 이 고정관념을 과감히 깨트려버리는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놀공발전소라고 하는 중소기업이 있습니다. 자,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2010년에 설립된 회사인데요. 게임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예요. 이 회사에 가보면 사무실에는 만화책과 장난감 등이 가득 차 있대요. 더 놀라운 사실은 노력 금지라는 슬로건도 딱 붙어 있다는 겁니다.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거죠. 자, 이처럼 이 게임 외적인 분야에 게임의 사고방식과 메커니즘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참여자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는 이런 메커니즘을 게이미피케이션이라는 말로 쓰는데요. 이 놀공발전소에서는 이 시스템을, 이 원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놀공발전소. 상당히 흥미로운 회사인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재미있는 삶. 호이징가라고 하는 학자가 호모 루덴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했던 그 핵심적인 사항들, 이거를 한번 쫓아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사피엔스라는 말은 뭐 요즘 많이 쓰고 있고 듣기도 했을 겁니다.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그런 학자가 사피엔스라는 책도 내기도 했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호모라는 것은 학명이죠. 인간을 나타내는 학명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시기적으로 본다면은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이고요. 그 다음 단계가 호모 파베르라고 해서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 그 다음에 호모 루덴스라고 해서 놀이하는 인간. 이렇게 발전해 왔다라고 보는 게 바로 호모 루덴스의 저자인 호이징가의 시각입니다. 자, 이 호이징가는 호모 루덴스는 재미를 추구하는 재미있는 삶을 추구하는 그런 특정 종들이고, 이 종들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끊임없이 진화해 갈 뿐이고 형태를 바꿀 뿐이지 기본 인류의 문명과 문화에는 이런 호모 루덴스적 삶이 근본이 됐다. 이런 이제 주장을 끊임없이 한 사람입니다. 재미와 놀이를 연결시키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미와 놀이의 상관관계, 이런 것들을 얘기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재미야말로 창의성의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이런 이론으로도 끌어갔던 사람입니다. 자, 우리가 시기를 아까 말씀드렸는데 노동 기반 사회의 핵심 원리는 근면이고 성실했어요. 그렇죠? 그러다가 우리 사회에 들어서면서, 현대 사회에 들어서면서 지식 기반 사회로 나아가게 됐고, 지금은 이제 뭐 4차 산업혁명이니 다양한 정보 지식 시스템 이런 쪽으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회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핵심 원리는 재미라는 겁니다. 지식 기반 사회에서 구성하는 핵심 원리는 재미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창성이나 창의성 이런 것들의 핵심도 역시 재미가 있을 때 왕성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호이징가라는 그 학자는 우리 인류가 누리고 있는 모든 문화적 요소들, 종교나 법률이나 경기나 전쟁이나 철학이나 예술 등 인류의 모든 문화가 놀이의 기원을 두고 있고, 문화가 놀이를 만든다는 기존의 관념을 뒤집고 놀이가 문화를 만든다는 파격적인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도자기나 패션, 예전에는 도자기나 패션 이런 우리가 지금 얘기할 때 사치스럽다 이런 개념을 쓰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냥 도자기같이 생긴 밥그릇을 만들어서 밥을 먹는 용도로 쓰였을 것이고, 그 다음에 몸만 가리는 기능으로 썼겠죠. 자, 그런 기능을 하던 그 수준에서 우리가 그거를 도자기로 만들 수 있었고 패션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는 어떤 가치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일까요? 바로 그 이상을 요구하는 호모 루덴스적 가치,
재미와 멋과 놀이를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또 다른 성향이 작동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이렇게 멋진 아니면 품위 있는 이런 형용사를 붙일 수 있는 도자기나 패션 문화가 창출된 게 아닐까요? 자, 스포츠는 어떨까요? 모든 스포츠도 놀이에서 출발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문화 콘텐츠, 요즘 문화 콘텐츠 얘기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스토리텔링이다 이런 얘기들도 다 하는데 이런 문화 콘텐츠도 궁극적으로 따져보면은 인간의 놀이거리를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이건 역시도 호이징아의 사고를 쫓아가다 보면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하나의 핵심적인 사항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호모 루덴스 혹은 재미있는 삶 이쪽을 옹호했던 여러 학자들을 보면 어떤 분들이 있을까 한번 살펴봐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칼 융이라는 사람이에요. 칼 융은 프로이트의 원래 제자였죠. 나중에는 학파적인 어떤 의견 대립이 있어서 별도의 학파를 구성해서 나갔던 인물인데요. 그래서 집단 정체성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은 바로 이 칼 융이라는 학자가 만들어낸 개념입니다. 자, 이 양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새로운 것의 창조는 지성이 아니라 놀이 본능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자, 놀이 본능을 중요시 여겼던 사람이고요. 또 마샬 맥루한이라고 하는 미디어 학자이죠. 유명한 미디어 학자입니다. 자, 이 양반은 놀이가 없는 사회나 인간은 하나의 공허한 자동기계, 즉 로봇과 같은 그런 좀비 상태로 침몰하게 말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러셀이라고 하는 수학자이자 철학자라고 하는 영국의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이분은 재미의 세계가 넓으면 넓을수록 행복의 기회가 많아지며 운명의 지배를 덜 당하게 된다라고도 얘기했습니다. 자, 한 문장 한 문장 주옥 같은 문장들이죠. 자, 마지막으로 리처드 파인만 같은 이 양반은 노벨 물리상까지 받은 분입니다. 기인으로도 알려져 있죠.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하려는 일이 물리학의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는 중요한 게 아니다. 문제는 그 일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느냐이다.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재미와 놀이의 메커니즘, 재미와 놀이의 메커니즘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자, 크게 세 가지를 저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유가 전제가 돼야 된다. 즉 자발적이어야 된다는 거고 우리의 일상과는 다른 어떤 탈일상적인 맥락이 있어야 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시공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등산 같은 경우 한번 예를 들어보죠. 수많은 사람들, 현대인들은 등산을 하기를 즐기고 좋아합니다. 스스로가 재미를 느끼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누군가가 등산을 강제적으로 자, 700m까지 몇 시간 안에 갔다 와. 이렇게 강제한다고 한다면 등산을 그렇게 흥미롭거나 재미있게 느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그렇죠?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자유고 자발적이라는 겁니다. 탈일상적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의미일까요? 탈일상적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화를 보러 가거나 연극을 보러 가거나 할 때 상황처럼 우리의 그 고단한 피곤한 이런 삶의 맥락과는 약간 다른 쪽으로 우리를 데려가 주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은 나하고는 내가 살던 어떤 삶의 고단한 영역과는 다른 곳으로 왔으니까 내가 조금 낯설게 뭔가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여기서 낯설게라는 것은 부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미와 놀이에는 그런 3요소가 갖춰져야만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재미와 놀이를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재미는 우리가 마냥 의미 있는 삶의 반대편에 두어서 가치를 폄하시켜야 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서서히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었고요. 재미는 더 나아가서는 창의성의 자양분이 되기도 합니다. 자,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이제 보여드릴 텐데요. 재미는 어쩌면 무의미라고 여겨져 이 재미는 삶이 역설적으로 가장 유의미한 생을 만들어내는 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의미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암스테르담의 스키폴 공항 화장실에서 처음으로 시도했던 소변기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많은 곳에서 이제 남성용 소변기에 가면 이와 같은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지만요. 그 몇십 년 전에는 이게 획기적인 시도였던 거죠. 누군가가 진짜 살아있는 파리를 쫓기 위해서 이제 소변을 놓는 과정에서 인간에게 잠재해 있는 어떤 사냥 본능을 작동시켰을 것이고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이제 소변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주변을 오염시키는 그 오염도를 낮출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건데 그것에 착안을 해서 이거를 본격적으로 개발을 하게 됐고요. 지금 우리가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서 볼 수 있는 수많은 파리들 그림들을 볼 수 있었던 거는 그 누군가의 재미가 놀이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런 창의적인 어쩌면 의미 있는 삶의 어떤 자양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건 상당히 흥미로운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자면 스티브 잡스입니다. 잡스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대학을 중퇴한 인물이죠. 자, 그렇지만 이 양반은 18개월 동안 재미있어 보이는 과목을 몰래 수강을 했습니다. 이걸 우리는 도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도강이 공식적으로 인정이 안 되지만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이런 쪽에는 도강이라고 하지는 않죠. 청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 주민들도 오셔서 수업을 듣기도 하고 하는데요. 잡스는 아마 그런 형식으로 수업을 들었지 않았나 싶은데 잡스는 유명한 우리 일화가 있죠. 그렇죠? 캘리그라피라고 하는 글씨를 아름답게 쓰는 기술. 자, 이거를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경험이 훗날 애플 컴퓨터의 우아하고 아름다운 서체가 탄생되게 되는 배경이 된 것이죠. 자, 이걸 뭘 얘기하냐면 재미가 의미를 길어올린 한 예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의미 있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이번에는 빅터 프랭클, 독일어, 엄격한 독일어 발음으로는 빅터 프랑클이 맞을 것 같아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그 발음에 약간 민감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자, 빅터 프랑클의 로고 테라피라는 개념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를 분경을 한번 살펴볼 것이고 의미 있는 삶의 방정식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며 로고 테라피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이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한번 들여다 볼 것입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의 풍경. 자, 제가 몇 가지를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데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각이나 가치관, 세계관에 따라서는 동의하지 못할 부분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제가 제시했던 거는 우리가 촛불 어떤 광장에서 불 밝혔던 촛불 집회라든가 자선 활동, 봉사 활동, 투표 행위,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우리가 양심의 호루라기를 부르는 사람들 내부 고발자라고들 하지요. 그 다음에 소녀상을 제작하는 이런 행위들. 이런 행위들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의 풍경들의 대표적인 방식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보았습니다. 자, 의미 있는 삶의 방정식, 윤영일 선생님이 이런 공식을 소개해 주셨던데요. 약간은 복잡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의미 있는 삶의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과 말과 행동들이 상당히 중요한데 각각은 철학과 긍정, 창의, 그 다음에 겸손과 감사와 희망, 그 다음에 정성과 지금이라는 식이 베푼다는 거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방정식 이거는 제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여기서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항상 늘 감사하는 태도를 갖는다는 거, 이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이와 관련돼서 얘기를 들려주자면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산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물론 만난 사람은 인간이죠. 그렇죠? 각자 기도를 했습니다. 호랑이는 어떤 기도를 했냐면은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절대자에게 기도를 했겠죠. 오늘 일용할 양식을 제게 주신 누군가에게 감사드립니다라는 감사 기도를 했고요. 인간은 신이시여 저를 여기로부터 구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청혼 기도를 했습니다. 자, 위에 계신 분은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었을까요? 하나는 감사의 기도이고 하나는 청혼의 기도였습니다. 원하는 기도였죠. 결론은 호랑이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자, 물론 이거는 하나의
전래 동화에서 나온 일화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 자체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 더 익숙해지진 않죠. 그럴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더 키워야지 뭔가를 바란다라는 거. 우리는 보통 기도를 무엇을 바라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지 않는가. 바라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는가. 이거를 시사해 주는 것이 바로 그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로고테라피란 어떤 걸까요? 의미를 통해서 치료를 한다는 겁니다. 자,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고통과 시련에 우리는 겪게 되는데 고통과 시련에 굴복하는 이들에게 말 그대로 삶의 의미를 환기시켜 줌으로써 궁극적으로 자기 치유를 유도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신활동을 말합니다. 로고테라피의 행동 강령은요, 인생을 마치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라고 조언합니다. 두 번째로 살면 어떨까요? 우리가 첫 번째 실수해본 거를 이미 경험한 뒤라면은 신중히 해주고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심사숙고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면서 살겠죠. 그렇죠? 자, 지금 당장 우리가 실행에 옮기려는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한번 시행착오를 겪었던 행동이라고 생각해 보라고 주문을 한다는 거죠. 예.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자, 이 부분인데요. 상당히 판단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제시는 할 뿐이고요. 여러분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자, 제가 제시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사기 위해 사는 삶은 안 맞는 게 아닌가. 자, 사기 위해 산다. 우리말로는 비슷한 어감이 들지만 영어로 보면은 사기는 buy에 해당된다는 거죠. 물건을 산다라는 것이 목적이 돼서는 안 되고. 자, 오른쪽 보면은 살기 위해 사야 된다. 자, 그러니까 우리는 자본주의 시스템에서 우리가 남의 모방 욕망에 이끌려서 살다 보면 삶이 아니라 사는 것이 목적이 되는 삶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살기 위한, 즉 삶이 목적이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 안에서 재미와 모방의 메커니즘이 상호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오늘 이 강연의 핵심입니다. 사람은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초월해서 살게 하는 것이 삶의 의미이고요. 생에 분명한 의미를 찾는다는 것, 목적을 갖는다는 것, 그것은 살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오로지 나의 고유성만으로 할 수 있고 보람과 즐거움을 찾을 수 있는 어떤 지점을 늘 탐색해야겠죠. 자,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재미있게 살되 내 재미가 어떤 사회적 의미를 갖는지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강의를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우리는 처음에 재미와 즐거움을 같은 맥락으로 놓고 보았고요. 의미를 기쁨이라는 맥락으로 놓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미와 즐거움이 나를 위한 내적 가치고 의미와 기쁨은 세상과 교감하는 외적 가치라고 보고자 했습니다. 학교는 재미와 의미가 하나가 되는 공간이어야 마땅하다고 보았고요. 게임은 마냥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현실에 유의미한 결과물을 창출해내는 어떤 하나의 견인력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재미있는 삶에서는 호모 루덴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호이징화가 우리한테 보여주었던 재미와 놀이의 어떤 그 긍정적 가치, 이거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빅터 프랭클의 로고테라피라는 개념에 기대어서 의미 있는 삶이란 어떤 것이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정식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로고테라피라는 것은 어떤 것이고 재미있고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는 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 강의에 살펴보았습니다. 예, 이번 제3강 여러분들 자기 삶의 주체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보고 살펴본 강의였습니다. 다음 강의에 4강에서 또 여러분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